여기 2030 세대가 무자본 창업 아이템을 고를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초보자들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서는 사업 아이템을 300개 이상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들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건 돈 받아야 됩니다. 받아 적으세요. 카카오뱅크 3334 장난이고 바로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는 노동 베이스 사업을 선택해라입니다. 사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동 베이스 그리고 자본 베이스. 노동 베이스란 로고 디자인, 마케팅 대행, 홈페이지 제작, 영상 편집처럼 사람이 일을 해서 고객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대부분의 일을 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직원도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자본 베이스의 경우 사람이 일은 하지만 비교적 비중이 떨어지고 자본이 더 중요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유통업이 있어요. 흔히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들여와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죠. 이런 사업은 매출이 증가한다고 직원이 정비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물건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고 해서 직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택배 접수하는 클릭만 조금 더 하면 돼요.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스터디 카페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사업들이 사람이 일을 아예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체 비중을 놓고 보았을 때 사람보다 자본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본 베이스가 아닌 노동 베이스로 첫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요즘에는 5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시작할 수 있다던데 처음부터 유통업 같은 자본 베이스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안 됩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 베이스 사업은 잘 되어도 어차피 여러분은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빚을 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타이머를 1만 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가는 얼마일까요? 보통 30%가 일반적이니까 3,000원으로 잡아봅시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 세금, 플랫폼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3,000원이라고 예상해 볼게요. 마진율이 30%인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팔아보면 아시겠지만 30% 절대 안 나옵니다. 높게 쳐드린 거예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개만 미리 사놓고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품을 등록한 지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하나가 팔렸습니다. 저는 얼마를 벌었나요? 3,000원을 벌었습니다. 자, 실제로 내 제품이 팔린다는 걸 알았으니 이번에는 2개를 미리 사놓겠습니다. 원가 3,000원씩 2개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6,000원이 필요합니다. 난 방금 3,000원을 벌었는데 2개를 미리 사놓기 위해선 내 돈 3,000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도 3,000원 정도는 큰 돈은 아니니까 추가로 내 돈을 더 보태서 2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2개도 다 팔려버렸어요. 이제 얼마를 벌었나요? 3,000원씩 2개, 총 6,000원을 벌었습니다. 계속 잘 팔리니까 이제는 4개 정도는 사와야겠죠. 얼마 필요한가요? 3,000원씩 4개, 총 12,000원이 필요합니다. 난 방금 6,000원 벌었는데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또 내 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유통업은 매출이 늘어나고 제품이 더 잘 팔릴수록 내 돈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제가 2개, 4개를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만약 100개, 1000개였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당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또 실제로는 내 제품이 팔렸다고 해서 플랫폼에서 바로 돈을 주지도 않죠. 쿠팡은 정산 주기가 기본 한두 달입니다. 다음 재고를 이전에 팔린 내 상품의 이익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돈으로 틀어막고 나중에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흑자도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돈은 벌었지만 망하는 기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유통업에선 이게 흔한 일이에요. 자본도 적고 상품을 팔기도 어려워하는 초보자가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사업 운영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본 베이스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본이 큰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유통업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상품의 판매 가격,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겠죠.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가 컨트롤이 중요하고 이를 잘하는 방법은 대량 생산밖에 없습니다. 대량으로 만든다면 당연히 퀄리티도 자연스레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량 생산할 수 있나요? 돈 많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이 많은 사람에게 밀릴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시작한다? 저는 굳이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리스크가 높다는 점입니다. 자본 베이스 사업은 필연적으로 시작부터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리 판매해야 할 상품을 주문해 놓아야 하고 팔리지 않으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재고만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니에요. 제품 어디다 보관하시게요? 창고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빌려서 사용하니까 내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재고도 내가 다 떠
안고 매달 제품을 보관할 창고료도 발생할 겁니다. 감당 가능하세요? 사업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봐야 사업 실력도 늘고 나에게 어떤 사업이 맞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실패했을 때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 베이스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돼요. 쌓아둘 재고도 없고 먼저 들어가야 하는 돈도 없고 팔리면 팔릴수록 내 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만 썼을 뿐입니다. 사실은 들인 시간들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은 다 망하고 세 번째로 시작한 아이템이 디자인 에이전시입니다. 제가 시작한 모든 아이템은 노동 베이스였어요. 제가 만약 첫 번째 사업을 자본 베이스로 시작했다면 무조건 망했을 겁니다. 안 팔려서 망했거나 너무 많이 팔려서 감당 못해서 망했거나,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느라 세 번째 디자인 에이전시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노동 베이스의 사업만 계속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즈니스 유튜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노동 베이스로 첫 사업을 시작했나요? 자본 베이스로 시작했나요? 바로 답 나오겠죠? 자, 결론은 심플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자본 베이스보다 노동 베이스의 사업을 선택하자. 이유는 자본 베이스는 어차피 매출이 올라도 유지가 불가능하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높고 자본이 많은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 베이스의 경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다. 쉽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시장을 선택해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 큰 시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초보자들의 착각이에요. 시장이 크다면 그 상품을 찾는 고객들도 많고 당연히 매출도 잘 나오겠죠.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고 자본력을 갖춘 사업가들이 많이 뛰어들 겁니다. 혹은 대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조금만 차지해도 큰 매출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쟁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으세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들이 이겨내며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작은 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대기업도 진출하지 않습니다. 실력과 자본을 갖춘 사업가도 적어요.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국내 1위 디자인 에이전시의 매출은 100억이 안 됩니다. 80억, 90억 정도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는 크게 느껴지죠? 우리는 이거에 반의 반만 벌어도 엄청 행복해 할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혹은 사업 실력이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2024년에 삼성전자 1년 매출은 300조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 달에 25조씩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1조씩이에요. 디자인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에 1조를 버는데 1년에 80억을 버는 디자인 에이전시로 사업을 확장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실력과 자본을 갖춘 사업가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작은 시장에서 실력을 키우던 사람들도 결국에 떠나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현재 뛰어난 실력을 지닌 사업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연매출 15억의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노력하면 아마 연매출 20억까지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를 좋아해서 반려동물 용품에 관심을 가지고 우연히 시장성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1위 기업이 연매출 1000억이 넘고 고만고만해 보이는 회사들도 기본 200~300억씩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디자인 에이전시 열심히 운영해서 연매출 5억 더 높이기? 새롭게 더 큰 시장을 노리기? 당연히 후자겠죠. 제 얘기예요. 살아있는 경험담입니다. 사업가들은 실력과 자본이 쌓이면 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현금 흐름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이 팔려도 감당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큰 시장에는 실력 좋은 사업가들이 계속 진출하고 작은 시장에는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실력 좋은 사람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고만고만한 사람과 경쟁하는 게 낫겠죠. 실제로 정석적인 사업가의 루트는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충분한 실력과 자본을 쌓고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어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몰 무신사.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무신사에서 샀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쇼핑몰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신발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던 커뮤니티였습니다. 무신사 이름의 뜻이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의 줄임말이죠.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자 무신사는 웹 매거진을 발간하는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까지 개발하면서 현재의 무신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신사는 뭘 하고 있나요? 남자 쇼핑몰을 넘어서 여자 쇼핑몰인 우신사를 런칭하고 명품 판매를 위한 솔드아웃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솔드아웃은
망했죠.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작은 시장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이해되시나요? 사업을 처음부터 큰 시장에서 시작하면 여러분이 살아남을 확률은 없다. 우리가 처음 창업을 할 때는 자본도 적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기서 실력과 자본을 쌓고 큰 시장으로 나아가면 된다.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는 성장성을 확인해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 반드시 작은 시장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시장이지만 성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으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장의 성장성은 우리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업은 업계 1위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1000억 원에 이 회사의 점유율은 10%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0억의 10%, 매출은 100억이겠죠. 그런데 작년에 1000억이었던 시장 규모가 올해는 800억 원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20%가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A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100억에서 80억으로 줄어버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A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판단은 뭘까요? 바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겁니다. 만약 10%였던 시장 점유율을 15%로 늘리면 매출은 오히려 120억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럴 때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가격을 내리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요. 자, A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판매 금액을 낮췄습니다. 업계 2등, 3등인 BC 업체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똑같이 가격을 내릴 겁니다. 결국 시장 전체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10% 내렸다고 이익도 10%만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A 기업의 마진율이 원래 20%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1만 원짜리 제품을 팔면 2,000원이 남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격을 10% 할인해서 9,000원에 팔면 우리는 얼마가 남나요? 1,000원이 남습니다. 가격을 내렸다고 해서 제품 원가, 인건비 등이 낮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가격은 10% 내렸지만 이익은 50%가 급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시장이 20% 감소하는 게 아니라 20% 성장했다면 가만히 있어도 A 업체의 매출은 120억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판매 금액을 올리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는 법이니까요. 1만 원짜리 제품을 팔아서 2,000원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10% 올리면 3,000원이 남습니다. 이익이 50% 증가한 거죠. 왜 성장하는 시장을 고르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의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볼 때마다 슬프네요. AI가 발전하면서 돈을 주고 의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로고 업체는 디자인 회사 중에선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연매출이 30억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바로 할인 중인 걸 알 수 있죠. 자, 결론은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는 성장하는 시장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락하는 시장은 이익이 급감하고 성장하는 시장은 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는 하기 전에 촬영이 너무 길어져서 찍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새벽 2시예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세 가지 기준을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나중에 찾아볼 필요 없이 제 다음 영상이 알아서 여러분 알고리즘에 나타날 거예요. 감사합니다.